김유신의 칼이 내려쳐졌습니다. 대상은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전장을 누빈 그 말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이 한 장군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충직한 동반자에게 칼을 겨누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장면은 왜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앞에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 멸시받던 소년이 삼국의 항로를 바꿔버린 장군으로 올라서기까지 그 길에 어떤 선택들이 놓여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신라 금성, 서기 595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신라의 항복한 금관가야 왕족의 후손 김서현, 어머니는 신라 진흥왕의 동생 수클종의 딸 만명. 혈통만 보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걸어야 할 길은 그 혈통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가야는 이미 멸망한 나라였습니다. 562년, 가야 연맹의 마지막 불씨였던 대가야가 신라의 무릎을 꿇은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태어난 이 아이는 정복된 왕가의 피를 절반 이상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신라 진골 귀족들의 눈에 그는 온전한 신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의 피를 섞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망국의 왕족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서현은 신라 조정에서 무장으로 활동했지만 늘 방외인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만명 부인과의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허락받지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수클종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았을 때 딸을 별채에 가두었습니다. 망국의 후예와 왕실의 피를 잇는 딸을 맺어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만명은 그 담장을 넘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이미 경계를 넘는 것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훗날 삼국을 통일로 이끌 김유신이라는 이름 석찬은 그 출발에서 이미 쉽지 않은 무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가 그 무게를 내려놓고 평범하게 살기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김유신이 자라나던 시대의 신라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서쪽으로는 백제, 북쪽으로는 고구려, 그리고 바다 너머에는 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제의 위협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단단한 벽이 있었습니다. 골품제. 이것이 김유신의 첫 번째 적이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는 태어나면서 등급이 정해지는 신분제였습니다.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오를 수 있는 관직의 상한선, 입을 수 있는 의복의 색깔, 심지어 탈 수 있는 수레의 크기까지 모두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태어난 피가 낮으면 결코 꼭대기에 닿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김유신은 진골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최고의 관직까지 오를 수 있는 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골은 가야 왕족 출신이라는 낙인 위에 앉아 있었고 본토 신라 진골 귀족들은 그를 온전한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등급이 돼 같은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 벽을 깨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그것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유신은 15살에 화랑이 되었습니다. 화랑도는 신라의 청년 엘리트 집단으로 이곳에서 쌓은 인맥과 명성이 훗날 군사적, 정치적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린 유신에게 화랑의 자리는 단순한 수련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 김유신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0살 무렵의 일입니다. 기록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적어두고 있지만 그 행간에는 한 청년의 인간적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청루, 즉 기방을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청관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감정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훗날 삼국사기에 이 이름이 남겨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만남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그 문을 두드렸던 청년 김유신. 어머니 만명 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신아, 내가 홀몸으로 너를 낳아 기른 것이
내가 그런 곳에 드나들라고 한 것이더냐.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김유신은 맹세를 했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얼마 뒤 술에 취해 말을 탔다가 말이 습관처럼 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유신은 칼을 뽑았습니다. 말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단순한 결단의 이야기로 보기엔 너무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약속. 자신의 의지를 자신이 믿지 못하는 인간적 나약함. 그리고 그 나약함을 끊어내기 위해 칼날을 향하게 한 것이 아끼는 말이라는 사실. 천관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은 그녀가 하늘에 기도했다고 전합니다. 자신을 버린 남자가 잘 되기를 빌었다고. 천관사, 천관사 라는 절이 경주 남산기슭에 세워졌다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유신이 처음으로 전장에 나선 것은 629년, 그의 나이 35세 때였습니다. 고구려의 낭비성 전투였습니다. 처음의 전세는 신라에 불리했습니다. 신라군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유신이 혼자 말을 몰아 적진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적장의 목을 베어 들고 돌아왔습니다. 군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전투에서 신라는 낭비성을 함락했고 김유신이라는 이름이 신라군 전체에 울려 퍼진 날이었습니다. 바로 같은 전투에서 김유신의 사촌 동생이자 훗날 신라의 왕이 될 청년이 용기를 발휘했고 그 청년이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 이 이름 없이는 김유신의 출세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전장에서의 동료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인간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엮입니다. 637년경 김유신은 자신의 여동생 문희와 김춘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미 한 집안과 혼인 관계에 있었고 문희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문희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마당에 장작을 쌓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때마침 선덕여왕이 남산에서 그 연기를 보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여왕이 김춘추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해결하라.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왕의 한마디가 김춘추의 선택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계획적이었다는 해석, 우연이었다는 해석이 모두 존재하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문희는 김춘추의 아내가 되었고 훗날 왕비가 되었으며 그 아들이 문무왕이 됩니다. 그리고 김유신과 김춘추는 그날 이후 동서지간이 되었습니다. 피로 엮인 동맹. 그것이 신라 삼국통일의 가장 강력한 축이 됩니다. 642년 신라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백제 의자왕이 대군을 이끌고 신라를 침공했습니다. 40여 개의 성이 함락되었고 대야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야성에서 죽은 인물 중에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있었습니다. 김춘추는 무너졌습니다. 기록은 그가 여러 날 동안 기둥에 기대어 눈을 뜬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 슬픔 속에서 그는 한 가지 결의를 굳혔습니다. 반드시 백제에 복수하겠다고. 이 복수의 의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김춘추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43년 고구려의 사신으로 갑니다. 하지만 고구려 연개소문은 그를 가두었습니다. 김춘추는 간신히 탈출합니다. 이어 648년에는 당나라로 건너갔습니다. 당태종을 만났습니다. 나당동맹. 신라는 당나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치고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가 가진다는 합의였습니다. 647년 신라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귀족 비담. 이 여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군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선덕여왕은 이미 병중이었습니다.
반란군의 기세는 날로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큰 별이 성 안으로 떨어지자 병사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별이 떨어지면 그 아래의 주인이 망한다. 반란군의 사기가 치솟았습니다. 왕군의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김유신이 나섰습니다. 그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연에 달고 밤하늘에 날려보냈습니다. 불을 붙여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병사들은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김유신은 외쳤습니다. 떨어진 별이 다시 올라갔다. 사기가 돌아왔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선덕여 왕은 그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유신의 능력이 단순히 칼을 잘 쓰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심리를 읽었습니다. 군중의 공포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역이용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전장에서의 용기와 참모로서의 지략이 그 안에서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출정을 앞둔 장군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집에 들르지 않으십니까? 김유신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 뒤로도 그는 출정 중에 집 문 앞을 지나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아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냉정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이었을까요? 660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이 서해를 건너 백제 땅에 상륙했습니다. 신라에서는 김유신이 5만의 병력을 이끌고 육로로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황산벌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백제의 장군 계백이었습니다. 계백은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 진을 쳤습니다. 5,000대 5만.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달랐습니다. 신라군은 4번을 싸워 4번을 졌습니다. 계백의 군사들은 죽기를 각오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라군의 사기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군과의 합류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창이 나섰습니다. 16살의 화랑, 신라 장군 품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몰아 혼자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사로잡혔습니다. 계백은 그 어린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어린 적도 이와 같건을 우리가 질 수 없다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측은함이었는지 기록은 이유를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관창은 돌아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말을 몰아 적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계백은 그의 목을 베어 말 한 장에 매달아 신라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품일이 아들의 잘린 머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아이의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왕을 위해 죽었으니 좋기 기쁘다. 신라 군사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5번째 전투에서 황산벌은 무너졌습니다. 계백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5천의 결사대는 마지막 한 명까지 싸웠습니다. 김유신은 당나라군과 합류해 사비성으로 진격했습니다. 백제 의자왕은 항복했습니다. 678년간 이어온 백제의 역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보내왔습니다. 663년 백강 전투. 나당 연합군과 왜군이 맞붙은 이 전투에서 왜의 함선 400여 척이 불탔습니다. 이후 수백 년간 동아시아 해양 질서의 틀이 그날 결정되었습니다. 668년 김유신은 생애 최대의 전투를 완수했습니다. 고구려 정벌이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포위했습니다. 고구려 내부는 연개소문 사후 아들들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700년 가까이 이어온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김유신의 나이 74세였습니다. 당나라는 처음부터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백제를 멸한 뒤 그 자리에 당나라의 행정구역을 설치하려 했고 신라에도 총관부를 두려 했습니다. 동맹이 지배로 바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무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그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670년부터 신라는 당나라에 맞서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나당전쟁, 라당전쟁입니다. 이미 70대 중반의 노장이었지만 김유신의 이름과 그가 구축한 군사체계, 그가 길러낸 장수들이 신라군을 움직였습니다. 675년 매소성 전투 676년 기벌포 해전 신라는 연이어 당나라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결국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물러났습니다. 삼국 통일의 완성이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동강 이북의 영토를 잃었다는 평가, 외세를 끌어들인 통일이라는 비판. 이것은 오늘날까지 역사가들이 논쟁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망국의 후예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세 나라가 하나의 틀로 묶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축이 되었다는 사실. 김유신은 67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5세였습니다. 문무왕은 그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짐의 오른팔을 잃었노라 한 사람의 생애가 그렇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흥무대왕으로 추봉되었습니다. 왕이 아니었던 자에게 왕의 칭호를 내린 것입니다. 신라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망국의 후손으로 태어나 죽어서 왕이 된 사람. 역사가 그에게 건넨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경주 송화산 기슭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덤 주변에 새겨진 12지 신상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왕의 무덤에나 허용되던 그 형식이 그의 무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1400년이 지났습니다. 김유신의 출세는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골품제라는 벽을 뚫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이라는 예외적 시간이 그 벽을 일시적으로 낮춘 것이었을까요? 가야 왕족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소년이 말의 목을 베며 욕망을 끊어냈고 여동생을 불 앞에 세워 동맹을 만들었고 진문 앞을 지나치며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든 선택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대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착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신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교과서가 담지 못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